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과목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역사 과목의 역사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가 이제 한 번이 출제가 됐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를 모른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컴퓨터 역사 과목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최초의 컴퓨터예요. ENIAC이라는 최초의 컴퓨터가 1946년도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게 나왔나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이 내용은 여러분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컴퓨터가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연도도 물론 애울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근데 이때 대강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2년도에 파스칼의 톱니바퀴 감가상기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한 톱니바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가 만들어진 건데 얘는 이제 뭐냐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톱니바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9에다가 2를 더하면 2를 하나 넘겨주고 얘가 0이 되고 이게 톱니바퀴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99만 9,999 더하기 2를 하면 어떠죠? 계속 돌리고 1의 자리 돌리고 10의 자리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손상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이걸로 이제 그 전에는 또 뭐였겠어요? 네. 또 주판이라든지 뭐 끈의 매듭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계산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곱셈 나눗셈을 이제 가능한 라이프니츠가 개발이 됐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 150년이 지났어요. 지나서 이제 바베이지의 차분기간으로 함수를 이용하고 해석기간, 기억연산 제어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40년, 네, 60년이 지나서 홀로리스의 총공카드가 나왔고 이제 그러다가 1944년도에 마크 원이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기계식이다 그거죠. 이것도 여기까지는 이제 컴퓨터라는 명칭을 안 붙여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컴퓨터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ENIAC이라는 게 1946년도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에커트와 모클리라는 교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면 어떠세요?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들한 이런 많은 전선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게만 해도 30톤이 하나의 컴퓨터예요. 무게만 30톤이 되고요. 내부의 진공관을 18,800개의 진공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이 됐고요. 네, 길이가 이제 약 2.5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십진수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용어가 하나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 컴퓨터가 갑자기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류가 있을까 이제 막 찾다 보니까 이 전선 사이에 벌레가 하나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그였다. 그래서 에러를 찾는 그 용어를 디버그다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자신한테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내 생애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발표를 할 때 여러분이 아침에 뭐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나한테 획기적이었던 거, 내 인생을 바꿨던 전환점 그런 것들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역사 중에서 우리는 뭘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까? 뭔가 획기적이었던 거, 최초였던 거, 그걸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초의 계산기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ENIAC이라는 명칭을 붙여준다 그거죠. 이거는 이제 각종 이제 시사 문제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선들을 안으로 집어넣고 여기는 내부에 기억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드박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내장 방식. 그러니까 이제 기억 장치가 있었고 이런 전선들이 이제 다 좀 간략화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니박 때는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존의 컴퓨터들은 여기까지 이전에는 컴퓨터를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 정부기관이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데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오면서 이제 민간용으로 사용이 된 상업용 계산기에 이제 유니박이 최초로 사용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상식으로 이건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식으로서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으로 출발을 했구나. 근데 이거는 내장 방식이 아니라 뭐다? 외장 방식을 사용을 했구나. 그리고 컴퓨터는 몇 진수법을 사용해야 돼요. 컴퓨터는요 무조건 이진수예요. 0 아니면 1, 참 아니면 거짓.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0진수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에드삭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에드박에서 내장 방식을 완성을 했어요. 이 내장 방식이 있음으로써 컴퓨터 크기가 일단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더하기를 했다가 뭐 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회선을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컴퓨터 크기도 굉장히 줄어들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부피도 커졌을 거고 많은 회선들이 밖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네. 이 중요한 거를 누가 제안을 했느냐? 본 노이만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 노이만도 이제 컴퓨터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니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다, 내장 방식이다라는 용어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은 이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할 때 회로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외장 방식을 채택한 것은 뭐였어요? 애니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용을 한 게 에드삭, 에드박. 알파벳 순서대요. 에드삭, 에드박 이렇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래서 기억장치 안에 프로그램을 저장시켜서 이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해독하는 방법으로서 누가 제안을 했다? 본 노이만이 제안을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네, 에드삭이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고 이 에드삭으로 채택을 했고 완성은 어떤 컴퓨터요? 에드박으로 했다. 본 노이만에 의해서 역사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각 세대별 특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는 우리가 보통 40년대를 1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년씩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금은 5세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자로서는 진공관을 1세대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요 소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매체에서 보면은 컴퓨터 내부에 어떠세요? 이런 막 칩 같은 게 있죠. 이 칩 속에 여러 가지 명령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1세대 때는 뭘 사용했어요? 바로 진공관을 사용을 했다 그죠. 진공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영어도 기억을 하세요. 튜브예요. 네, 튜브.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의 단점은 여러분이 뭐겠습니까? 열이 많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전등의 백열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열등을 오래 켜놓으면 어떠죠? 네, 열이 많이 발생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열을 발생하기 위한, 열을 식히기 위한, 왜냐하면 열이 계속 나면 어떠세요? 불나고 시스템이 다운되죠.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공관을 사용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콘덴서의 원래 트랜지스터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트랜지스터.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멋있는 IC 집적 회로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IC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IC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 집적 회로 IC라는 명칭을 붙여주구나라는 건데, 여기는 LSI가 나오고요, VLSI가 나오고 ULSI가 나오네요. 다 IC예요. 네, 다 IC인데 관건은 뭐냐면, 자, 이 크기에다, 이 똑같은 크기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집어넣어요. 이 크기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본체 열고 CPU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크기가 뭐 10cm 되나요? 아니죠. 한 5cm. 그 다음에 더 작거나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소형화가 되잖아요. 소형화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나요? 그러지 않죠. 네, 같은 이 크기에다가 누가 더 명령어를 많이 집어넣냐 그거죠. 그래서 IC에는 명령어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바로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LSI는 large예요. large. 그래서 명령어를 더 많이 집어넣었다. VLSI는 very large,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ULSI는 ultra large,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런 용어를, 명령어를 이 속에다가 누가 더 많이 집적화시켜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주요 소자의 발달, 튜브, 트랜지스터, IC, LSI, VLSI, ULSI 그렇게 일단 순서를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속도의 단위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단순 문제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여러분이 이걸 한 문장에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문장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밀리세컨드입니다.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네, 밀리세컨드죠. 우리가 1초가 있죠? 근데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초, 즉 뭐요?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를 밀리세컨드라고 한다 그죠? 아,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1초 하면 눈을 깜빡하면 뭐 1초가 지나가지만 그걸 1000으로 나눈 것에 1초 단위로 명령어를 처리한다 그죠? 이것만 해도 어떠세요?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마이크로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 다음에 나노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고 하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자, 피코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2승, 펜토, 아토 이렇게. 일단은 순서 해주면 되고요. 일단 순서를 기억하면 이게 3씩, 예, 3씩 여러분이 잡아주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으로 네, 잡아주면 되겠죠. 자, 연산 속도의 단위. 자,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적인 특징이 뭐냐면 초창기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왔는데 하드웨어는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살 때 어떤 시스템을 좋은 걸로 살까, 뭐 그런 어떤 프린터를 좋은 걸로 살까, 뭐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좀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드웨어만 너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품을 쓰자라는 운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예, 그때는 일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치 처리다라고 하는데요. 자, 배치 처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일괄 처리, 배치 처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처리할 때도 어떠세요? 세탁기를 돌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돌린다든지 뭐 모아두었다가 방 청소를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일괄 처리다라고 해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일괄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게 있죠.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아두었다 처리하는 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거죠. 모아두었다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다 그거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월급 계산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줘야죠. 전기세 내는 거,
도시가스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떠세요? 다 일괄 처리 시스템이다 그죠.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네. 그러다가 이제 운영체제가 나오면서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네. 온라인 실시간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2세대 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모아두었다가 처리를 하다가 온라인 처리, 실시간 처리가 됐다 그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즉시 처리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은행 업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은행 업무.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 통장에 돈을 입금을 했으면 내가 입금이 됐는지 바로 확인이 돼야죠. 바로 확인이 안 되면 어떠세요? 좀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이다, 다중 처리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의 차이냐면 다중이 뭐죠? 여러 개죠. 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 얘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 처리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CPU가 한 개예요. 한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이고 다중 처리는 이제 CPU가 여러 개죠. 네, 여러 개의 CPU가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걸 다중 처리라고 그래요. 이게 더 자주 나오겠죠. 다중 처리가.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중 처리.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이 CPU가 여러 개니까 너무 좋겠다. 무한정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서나 조직의 우두머리는 한 명이 좋아요. 근데 두 명까지도 괜찮죠? 조직의 우두머리가 똑같은 우두머리가 3명, 4명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거기에 대한 또 파워 싸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게 CPU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CPU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떠세요? 서로 처리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서로 처리를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용어를 아세요. 다중 처리란 무엇이다?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 네, 그거를 다중 처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죠? 네. 자, 3세대 때는 이제 시분할 처리가 나왔어요. 시분할. 가상 기억 장치, 시분할 처리. 여기서 시 분할할 때 이 시가 뭐냐면 타임이에요. 네, 타임 쉐링 시스템이다.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일까라는 건데요. 자, 이 시분할 처리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이 복사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복사집 아저씨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섰네요. A라는 사람은요 100장을 복사를 해달래요. 자, B라는 사람은요 딱 한 장만 하면 돼요. C라는 사람은요 5장을 하래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복사집 사장이라면 누구부터 해줄 거예요? 나는 마음 편하게 순서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 복사집 사장님은 누구를 먼저 해주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이 3가지 일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먼저 해준 것은 이 당사자들의 문제지 복사집 사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A가 마음씨가 좋아서 B부터 B 그냥 한 장 하고 가세요. 그다음에 C 당신도 그냥 해줄게요. 근데 C 하는 동안에 D가 나타나서 저도 한 장만 할게요. 그래버리면 어떠세요?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면 A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인데요. 타임 쉐링 시스템이란 것은 뭐냐면 A 1초, B 1초, C 1초. 예를 들어서 1초지만 CPU는 더 빠르니까 이제 간격을 더 빨리 주겠죠. 그 다음에 1초, 1초, 1초. 없으니까 얘는 건너뛰고 1초. 그 다음에 1초, 1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돼요. 그럼 우리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복사집 사장님은 3명을 같이 복사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사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초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는 따로따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같이 처리하고 있구나. 실제적으로는 뭐죠?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타임 쉐링 시스템 시분할 처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4세대 때 네트워크 기술,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넷을
빼놓고는 우리가 말을 생활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기술이 나오고 컴퓨터 분산 처리가 나왔다 그죠. 이렇게. 자, 분산 처리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일감이 주어졌을 때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것. 네, 그걸 분산 처리라고 그래요. 이 분산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네트워크가 들어와야 되죠.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A, B, C, D의 컴퓨터가 이 하나의 일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일단 공유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공유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공유 기술이 필요해서 분산 처리,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처리 방식의 흐름을 보세요. 처음엔 일괄 처리, 네, 그 다음에는 즉시 처리, 그 다음에는 쉬분할 처리, 지금은 분산 처리. 여기까지요. 네. 그리고 각각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대죠. 5세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인간처럼 될 수 있을까? 인간의 머리를 가질 수 있을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인공지능. 자, 퍼지 이론. 퍼지 이론은 이제 생활 가전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세탁기에 빨래량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돌리죠. 자,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그냥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직접,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세탁기 돌릴 때도 몇 번 세탁하세요, 몇 번 헹굼하세요 그러는데 또 이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너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빨래량을 판단을 해서 시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퍼지 이론. 또 밥솥에다도 하죠. 밥이 많으면 뭐 어쩌고. 그럼 퍼지 이론. 자, 패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어떠세요? 이렇게 넘기면 그게 암호로 대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패턴 인식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표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요 소자의 발달, 그렇죠? 특히나 이 IC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IC의 변화, 연산 속도의 단위, 명칭, 나중에 뒷부분에서 문제를 풀면 뭐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나노세컨드로 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결과를 이제 초로 우리가 풀어야 될 때 이 나노세컨드의 몇 분의 1인지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방식의 발전, 일괄 처리, 온라인 실시간 처리, 쉬분할 처리, 분산 처리 이런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적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집적 회로입니다. 네. 이게 IC라 그랬죠? IC가 집적 회로가 되고 이 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명령어를 집어넣느냐, 몇 개의 명령어를 더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SI라고 하는데 SSI는 스몰의 약자예요. 그래서 집적도가 100개 이하다 그죠? 100개 이하. 그 다음에 S, 이제 M, 미디움에서 얘는 1000개 이하. 그죠?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 LSI 10만 개 이하. 자, VLSI죠. VLSI, 베리 라지 100만 개 이하. 자, 울트라 라지, 네, 100만 개 이상의 것을 울트라 라지라 그런다. 이게 한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항상 출제가 될 때는 이거보다는 과거의 것보다는 어떠세요? 현재 것이 출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VLSI, ULSI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기억해 주면 되겠고 이게 나온 거죠. 100만 개 이하로 집적화시킨 집적 회로가 무엇이냐? 네, VLSI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집적 회로 3세대의 IC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컴퓨터 구조 일반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이게 다예요. 이게. 자, 컴퓨터라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구조 뭘 컴퓨터 시스템이라 그런지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은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자, 뭐를 컴퓨터라고 그러죠?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컴퓨터가 뭐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또 학문적으로도 컴퓨터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릴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보세요. 입출력 자료를 가공해서 네,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네, 학자들이 내린 정의를 한번 보세요.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전자적 자료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의 정의다라고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입출력되는 자료를 가공을 해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전자적인 자료 처리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적이다.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이다. 자료, 데이터, 네, 프로세싱이다. 처리 시스템, 프로세싱. 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이제 컴퓨터를 내려준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료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료,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우리가 시중에 많이 있어요. 인터넷을 보더라도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 자료를 이제 나한테 의미 있게 바꿔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 네. 그래서 이 자료라는 것은 어떠세요? 단순한 관찰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시중에 널려 있는 게 바로 데이터다라는 용어를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는 자료를 이제 처리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정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자료를 유용한 정보로 바꿔서 전자적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컴퓨터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이틀 뒤에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주도의 날씨는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사람한테 제주도의 날씨는 뭐가 되는 거죠? 정보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정보가 아닌 거죠. 네, 나한테 필요한 거, 네,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깊게 들어간다면 정보가 갖춰야 될 뭐 조건들, 시간성.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건 나한테 무의미해 버리잖아요. 내일 모레 제주도 여행을 갈 건데 일주일 뒤에 제주도 날씨는 나한테 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성, 또 깊게 들어가면 또 그런 내용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유용한 정보로 만들어주는 것, 네,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컴퓨터 시스템이 된다. 자료는 그냥 널려져 있는 거고 자료를 이제 가공해서 유용하게 가공해서 만들어주는 게 정보다. 라는 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용어, 정보라는 용어, 그다음에 컴퓨터라는 용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쭉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두 개로 쪼개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쪼개지게 되죠. 우리 인간을 두 개로 쪼개면 어떻게 쪼개지나요? 네, 죽죠. 네, 죽는다가 정답이에요. 네,
육체, 정신 뭐 그렇게도 말을 하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육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인간하고 비슷하게 만들까? 그게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드웨어. 무조건 눈에 보이면 다 하드웨어예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쁜 미스 코리아나 예쁜 모델분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또 근육남들 보고 하드웨어 끝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외모를 다루는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 파트가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윈도우즈, 또 한글, 포토샵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중요해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둘 다 중요하다. 표준적인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드웨어는 이제 컴퓨터 내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앙 처리 장치가 되죠. 컴퓨터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중앙 처리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격 장치, 주변 장치 이런 것들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죠. 자, 하드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네,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약자로. 네. 중앙 처리 장치, 중앙, C, 처리 장치, P, 장치, U, 유닛, 그러니까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 CPU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격 장치, 주, 메인이요. 네, 기억 장치, 메모리. 네, 약자로 쓰려고 했는데요. 네, MM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격 장치를 이제 메인 메모리 해가지고 MM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드웨어는 내부 구조를 하나씩 파헤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해부하듯이 이렇게 파헤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주격 장치 중요해요. 주변 장치는 이제 그렇게 깊게 들어가 물론 중요해요. 입출력 장치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조금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중앙 처리 장치와 주격 장치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돼요. 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적인 걸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뭐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있죠. 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운영체제가 바로 여기가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거의 다룰 일이 없어요. 네, 이렇게요. 네. 됐죠? 이게 잘못됐네요. 네, 이거 빼버리시면 되세요. 네, 이게 저 위에 써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 들어왔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앙 처리 장치 내부 이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주격 장치 두 가지, 램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주변 장치, 입력 장치 뭐가 있어요? 입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출력 장치, 뭐 프린터 대표적인 거, 보조 기억 장치,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시 제어와 처리로 나눠지게 되고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데이터, 작업 관리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 안 잡히지만 앞으로 공부를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자, 이 챕터에서는 연산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 장치가 어디에 있었지? 컴퓨터 하드웨어 쪽에 CPU 속에 연산 장치가 있었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처럼 판박이로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어야 돼. 전체적인 구조도니까. 네, 이런 상태에도 이거 램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램이 지금 현재 어디 부분이냐.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주격 장치 속에 있는 이 램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자기가 있는 곳,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자기가 일단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또 여러분이 이제 뭐의 문제냐면 컴퓨터에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컴퓨터 살 때 여러분 뭘 보고 사세요? 디자인 보고 사세요? 빨간색, 파란색 예쁜 디자인 그걸 보고 사세요? 물론 여자분들인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컴퓨터 본연이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에요? 네, 속도예요. 속도. 어떤 컴퓨터가 빠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의 주 역할은 뭐인 거예요? 속도인 거예요. 속도.
그러면 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CPU만 속도가 최고인 걸 뽑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자, 컴퓨터에서 머리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중앙처리 장치 CPU예요. CPU 혼자 열심히 잘 달려봤자 뭐하냐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죠? 네, 주격장치에서 가져와요. 또 주격장치에 없으면 보조기억장치 USB 메모리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것을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또 입출력장치 키보드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데이터를 넘겨줘서 여기서 비로소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CPU 혼자 열심히 빠르면 뭐 하냐고요. 데이터 넘겨주세요 라고 주격장치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격장치에서 데이터를 늦게 주는 거예요. 네,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늦게 주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와서 내가 CPU한테 넘겨야 되는데 얘가 너무 늦게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CPU 혼자 빠르면은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최대한 속도를 받쳐줘야 돼요. CPU의 속도를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전체적으로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구현이 됐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돌리면은 이것에 넘겨주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메모리의 속도 어떻게 하면 빨리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 뭐 다른 걸 뭐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주격장치에 롬과 램이 있어요. 롬의 종류 4가지, 램의 종류 2가지, 각각의 특징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격장치의 속도를 올리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왜 속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CPU 속도를 어느 정도 받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입출력 장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주격 장치한테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이에 좀 뭐가 좀 하나 설치를 하면은 더 빠르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따로, 주격 장치 따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것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중간에 뭐 좀 설치해 볼까? 이것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중간에 뭐 좀 설치해 볼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나하나씩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샥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개념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앙처리 장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CPU라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CPU는 여러분이 이제 3가지로 구분이 돼요. 3가지. 네. 일단 종류를 기억을 합니다.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잘못 써졌네요. CC입니다. 제어. 컨트롤. 네, 컨트롤이다 해서 CC라고 그러고요. 연산 장치, 계산하는 장치 ALU라고 그러고. 레지스터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CPU의 종류 몇 가지요? 네, 3가지가 있다. 일단 여러분이 여기 기억을 해주고요. 자, 제어 장치는요. 자, 제어 장치는 이제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제어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어하는 거. 뭐가 있죠?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린 제어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명령어들을 일단 해독을 하고 각 장치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한다든지 명령어가 한 5개가 같이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 갑자기 더 급한 일이 들어왔을 때 그거 먼저 처리하게 한다든지 명령어 순서를 이제 제어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장치예요.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해가지고 아리스메틱, 산술 연산을 한다. 로지컬, 논리 연산을 한다. 자, 산술 연산에는 뭐가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이제 산술 연산이 되는 거고요. 자, 논리 연산은요, not and or 이런 연산, 계산하는 작업이 연산 장치라고 하죠. 약자도 우리가 보세요. ALU입니다. 그 다음에 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네. 자 레지스터는 이제 기억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레지스터.
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CPU의 장치 네, 세 가지 기억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P자 없어요. 네, CU. 네, 제어 장치를 우리 CU라 그러고, 연산 장치를 ALU라 그러고, 그다음에 레지스터가 기억 장치. 이렇게 이제 주기억 장치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물론 자세한 건 하나하나씩 또 따져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종류 롬과 램이 있어요. 주기억 장치 우리가 뭐로 표시한다 그랬죠? MM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롬과 램이 있어요. 이것의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네, 저장을 하는 역할, 네, 저장하는 역할,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네, 여기도 볼까요? 네, 또 보조 기억 장치도 있죠. 보조 기억 장치. 그럼 기억 장치만 해도 지금 여기까지 몇 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네요. 그죠? 네, 자, 레지스터, 네,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있다 그죠? 오리지널 기억 장치는 뭐죠?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 네, 레지스터도 기억 장치라면서요. 네, 그런 거죠. 레지스터도 기억 장치인데 이 레지스터는 용량이 아주 작아요. 네, 그래서 잠시만 기억을 해요. 어떤 역할이냐면 자, 여기에 CPU가 있고요. 여기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여기서 연산을 해가지고 잠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복잡한 계산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연산이 있었을 때 C 곱하기 D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A하고 B하고 더하겠죠. 그럼 C 곱하기 D를 해서 잠시 기억하는 누가 필요하죠. 네, 그런 것들을 어디다 담아줘요? 레지스터에 담아주는 거죠. 네,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기억하는 아주 작은 네, 레지스터 기억 공간인데요. 근데 레지스터는 작지만 CPU 속에 있어요. 네. 이게 어디 속에 있어요? CPU 속에 있어요. CPU랑 가까이 있을수록 빨라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보다 레지스터가 용량은 작지만 훨씬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사이에 뭐가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가장 느린 것은 보조 기억 장치. 그죠? 네, 기억 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건 뭐다? 레지스터다. 네, 그거 하나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장치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는 여러분 뭐 할 때 쓰죠? 네, 사진을 입력받을 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이제 처리가 되지만 인화된 사진, 여러분이 뭐 40년대, 50년대 뭐 그때 찍었던 사진을 컴퓨터로 가져오고 싶다 그거죠. 물론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 자체를 가져올 때 스캐너라는 장비에다가 얹어 놓으면은 그게 바로 그림 파일로 전환이 돼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스캐너는 사진을 입력해 주는 장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리더기가 있고 여러분이 OMR, OCR, MICR이 있네요. 자, 용어를 한번 들어봤을까요? 네. OCR 할 때 C가 뭐의 약자냐면 문자의 약자, 캐릭터, 문자, 광학, O는 광학. 그래서 광학 문자 판독기다라는 명칭을 붙여줘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되죠? 이건 지로용지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숫자 써져 있죠? 네, 그런 데 사용이 되고. OMR 할 때 이 M이 뭐냐면 마크예요. 마크의 약자. 우리가 답안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용 답안지 어쩌세요? 막 이렇게 칠하죠. 컴퓨터 수성 사인펜으로 마크한다. 이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답안지가 되는 거죠. 자, MICR에는 마그네틱, I가 뭐냐면 잉크예요.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잉크를 입혀서 그 숫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수표가 있습니다. 수표. 네. 일단 용어를 이제 한 번씩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출력 장치의 종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출력 장치는 뭐가 있어요? 자, 모니터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자, 마이크로필름은 마이크로 COM입니다. 컴퓨터로 작업한 것을 마이크로필름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필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필름에다가는 이제 좀 반영구적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으로 쓸 때는 그냥 USB나 외장 하드나 그렇게 저장하면 좋을 텐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는 이제 공문서를
뭐 5년간 보관하세요, 3년간 보관하세요. 또 여러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졸업한 거, 네. 그러면 첫해부터 지금까지 졸업하신 그 졸업 앨범만 해도 얼마예요? 네, 그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보관을 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용량이 굉장히 많죠. 또 각 구청에서 보관해야 될 문서, 각 시에서, 시청에서 보관해야 될 문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창고에다가 물론 종이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전자적으로도 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가장 저비용으로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것은 USB 메모리, 외장 하드 그런 것들, 또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과거에는 플로피 디스크, 또 자기 테이프 이게 이제 가장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테이프에 이제 많은 내용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 또 자기 디스크 원리를 이용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요. 자, 버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버스는 길이에요. 길. 여러분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각 하드웨어 장치는 버스라는 회선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전송 또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본체를 뜯어서 본체를 한번 열어서 보드를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면 막 정말 많은 선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CPU예요. 자, 여기가 주기억 장치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랬죠. 네, 가져올 때 어디로 가져올 거예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네, 그럴 때 이 길이 필요하겠죠. 네, 길이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네, 몇 개 있어야죠. 이 길이 막혀서 또 돌아가 또 이 CPU 속에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네. 자, CPU 속에는 무슨 장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산 장치도 있고, 네, 제어 장치도 있고, 또 레지스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죠. 이 사이사이에도 어떠세요? 길이 있어야죠. 이렇게 길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길을 뭐라 그런다? 버스라고 한다 그러죠. 이 길, 이런 길을 그걸 뭐라 그런다? 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 버스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도로에도 어떠세요?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렇듯이 버스도 나눠놨어요. 먼저 내부 버스와 외부 버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외부 버스와 내부 버스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이해가 될까요? 뭘 내부 버스, 외부 버스라고 하죠? 어디 속에 있느냐, 어디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눴다 그거죠. 어디 내부에 있다? CPU. CPU 내부에 있으면 이 버스들이 CPU 내부에 있으면 내부 버스, CPU 바깥쪽에 있는 길이면 외부 버스. 그렇게 일단 나누었어요. 구분을. 그래서 있는 곳에 따라서 내부 버스, 외부 버스로 1차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버스에 누가 다니느냐, 뭘 실어 나르느냐에 따라서 나눈 게 뭐냐면 주소버스, 주소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뭐 100번지에 저장하세요, 200번지에 저장하세요. 그 주소를 실어 나르면 주소버스라고 하고요. 데이터 버스, 100을 가져오세요, 200을 가져오세요. 그런 데이터를 실어 나누면 우리가 데이터 버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제어 신호를 이제 보내면은 제어 버스라고 그래요. 지금 CPU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명령어를 실행해도 되겠어요. 이런 허가해주는 그런 신호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 버스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버스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네, 되겠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했고, 첫 시간에 배운 용어들 이제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익혀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단원은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다음 단원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